오늘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로 삼성 KPMG 이승근 상무께서 AI 사원과 함께 일하는 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미 파괴적 변화는 시작되었다는데 사실 저 파괴적 변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감하시는 분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사고방식, 제도, 정책이 기존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인 것인데 말로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실제로 현장에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지는 당해보고 나야 아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개 사례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보면 한 2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2004년도 날파라는 이 신기술 컴피티션하는 챌린지, 요건 정해진 트랙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자율주행을 잘할까 하는 것을 다루는 건데, 이런 자율주행차에 우리 가족을 맡기실 수는 없겠죠.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이제는 도로로 나와서 꽤 그럴듯한 자율주행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안전하게 드라이빙을 자율주행을 하기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아마 이미 미국 출장 등으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웨이모 자율주행 도시입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시작점, 도착점을 선택을 하면 출발지에 무인 택시가 오고 승차해서 이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무인차가 사람의 도움 없이 독차시로 안전하게 모신다는 이야기. 얘는 더 확대될 예정이죠. 물론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는 좀 있지만, 앞으로 203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완전 자율주행의 상용화의 분기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파괴적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는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인프라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요. 관련된 보험, 교통 정책, 사회적인 약속도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파괴적 변화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눈을 우리 사무실 안으로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실 안에서의 혁신적인 변화, 파괴적인 변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20년 전으로 시계를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젊으신, 그래서 ERP 프로젝트의 팀원이기도 하시고 SCM 프로젝트의 리더이기도 하시고 CRM 프로젝트를 주도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는 기관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우리 기업의 업계의 숙제였죠. 시계를 10년 전으로 돌려보면 그 많은 시스템 업무들이 사람들이 다 매뉴얼 작업을, 단순 방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A 시스템 들어가서 다운받고 엑셀로 만들고 그거를 B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거를 하루 종일 하다가 틀리면 야근하고, 이런 것들을 좀 없애보자 했던 것들이 이제 이 RPA의 도입이라는 것들로 발전을 했죠. 물론 얘도 잘 쓰는 회사와 잘 못 쓰는 회사의 차이는 크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그 업무들을 자동화하겠다라는 것들로 많이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AI라는 관점으로는 갈 길이 멀었죠. 그런데 갑자기 에이전트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에이전트가 아직 잘 모르는데 왜 에이전트지 하고 유튜브를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재미는 있지만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하는 갭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얘한테 기대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상당 부분을 에이전트가 해주겠지라는 기대와 진짜 해줄까라는 퀘스천, 그 사이 어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업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곧 3년, 5년 내에는 AI가 사무인격체로서 나랑 같이 일을 할 거야라는 예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업무 체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제가 사원이라면 나는 조직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라는 질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변화를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이 세션의 이야기입니다. 얘가 위협이냐 도입이냐 다들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잠깐 이 수치가 나왔지만 내가 업무에 요만큼이라도 AI 냄새를 풍겨봤다라는 것이 이제 이미 70%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의미 있는 효용을 나한테 가져다 줬기 때문에 많은 업계에서 성공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CPG 업계에서는 이 백오피스의 비용들이 많이 줄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보다 더 안전한 드라이빙을 하면서 사고율을 현저히 줄이는 무인 트럭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테크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기가 자동화의 약간 발원지 같은 느낌이 요즘 들죠. 오픈 AI하고 협업을 하면서. 근데 얘가 이렇게 잘 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보면 우리한테는 위협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AI 주도로 진행되는 업무가 제 느낌보다는 조금 숫자가 높긴 합니다만 한 22% 정도의 업무는 AI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 그 다음에 47% 정도의 업무는 아직도 사람이 주도하고 있어. 이렇게 좀 서베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한 5년만 지나면 AI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12%포인트.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일은 마이너스 14%포인트가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단순히 숫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많이 요즘에 위협적인 기사들이 나오죠. MS 얼마 전에 5월 달에 6,500명 해고했습니다. 물론 코더들 기준이긴 합니다만. UPS도 물류 자동화 AI 도입하면서 12,000명 해고했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앞으로 물류량이 늘어도 추가적인 인력의 충원이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익계산서의 관점일 수도 있겠지만 국내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외국은 바로 해고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바로 해고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보면 몇 년 전에 대형 금융사가 그 콜센터 AICC를 도입하면서 한 240여 명을 감축하려고 했다가 난리가 나서 외주로 전환을 하거나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를 한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사의 경우도 한 5,700명 정도 자연퇴직해서 그 자리는 내가 더 이상 채용하지 않겠다라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랑 해외는 조금 사정이 다른데 저는 생각이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런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한다고 했을 때 국내의 제도가 오히려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채용 축소, 자연퇴직 또는 직무 전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정서에 더 맞는 얘기라고 한다면 오히려 버퍼링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AI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이고 파괴적인 혁신이고 그런데 얘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계혁명을 통해서 노동력 대체하면 직접 노동의 일자리는 줄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일자리들이 새로 생성이 됐고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간 제약이 탈피하면서 저 주변에 수많은 서비스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개인의 생활과 기업 내에서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새로 개발한 것들을 지금 영위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AI 혁명이 지적 능력을 증강시킨다면 우리는 얘가 가져다주는 효익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최대한 고민하면서 변화를 맞이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PA야 이거는 단순 업무 자동화를 사람을 좀 업무를 편하게 해주는 수준이긴 한데 그 수준의 연장선에서 여태까지 일했던 관성으로 얘의 도입을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정말로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업무 방식이 단순 업무를 자동화한다라는 인식을 버리셔야 합니다. 얘는 앞으로 굉장히 고도화된 업무를 인간을 도우면서 또는 대체하면서 할 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업무 효율을 개선한다가 아니라 이 기술이 나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근원적으로 바꿀 것인가라는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AI 도입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AI를 사무인격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이거는 단순한 테크의 도입이 아니라 AI 사원을 우리가 어떻게 채용하고 관리하고 미래에 함께 나갈 것인가 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업무 방식 전환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왼쪽이죠. 맨 왼쪽은 사실은 RPA를 하던 AI 초반 도입하면서 POC하고 간단하게 부서별로 우리도 AI 했어요 하는 숙제하는 레벨에서 많이 시도했던 영역입니다. 빅데이터를 크롤링해서 보고서를 써주거나 아니면 문서나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들
이미 개인적으로도 아마 공부하시면서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서 핵심 업무 구도화는 뭐냐면 저런 개인 태스크 레벨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나 이거 잘 됐다면 우리 부서의 그 역량이 되게 올라갈 텐데 하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잘 안 되는 숙제들, 남아있는 숙제들을 해결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는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라기보다는 예측이나 분류나 추천을 해주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모델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저의 영역도 이미 많은 과제들이 나오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제일 오른쪽이 업 본질의 전환인데 저도 저기까지는 경험을 못했습니다. 왼쪽에 두 개는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업 본질의 전환은 저도 아직 저 레벨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예로 들면 작년에 물리학상, 화학상을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을 탔던 분들이 그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라 AI 전문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야 놀랍다, 대단하다 이런 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런 컨셉이 우리 회사의 경영 패러다임에 어떻게 접목돼야 되지 하는 근원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지점입니다. 그것이 손익구조하고도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손익구조가 AI 도입으로 어떻게 바뀌지? 라는 고민을 근본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고 자본, 유동성, 투자, 매출, 원가, 판관비 얘네들은 항상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수건의 어카운트들이죠. 그런데 그리고 사실은 과거에 많은 혁신 활동을 통해서 얘를 개선하려고 했고 지금도 각 영역의 AI를 어떻게 적용해서 쟤네들의 숫자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판관비를 좀 예를 들고 싶은데 판관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업무 혁신의 가장 1번 타겟팅이 되는 영역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요 판관비에 대해서 산업별로 이렇게 대표 기업들 몇 개를 좀 뽑아서 평균을 좀 내봤습니다. 그래서 2015년하고 14년 10년간 어떤 변화를 일어나느냐 봤더니 제조, 유통, 테크는 매출이 2배해서 100%에서 한 240% 정도 올라가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매출이 느는 만큼 인건비하고 판관비도 굉장히 정비례해서 느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금융은 좀 다릅니다. 왜 금융은 매출이 저렇게 많이 늘었는데 인건비도 판관비는 심지어는 2015년 대비 24년이 훨씬 작아졌죠. 여기는 다 아시다시피 지점을 다 클로즈하고 디지털로 전환한 이 사례들입니다. 금융은 AI를 보안의 관점에서 우리 규제의 관점에서 AI를 들여오기 가장 어려운 인더스트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특성을 잘 반영을 해서 금융은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굉장히 구조적인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 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융 외에는 다른 데는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 거는 아니죠. 실제로 저희가 지금 같이 하는 고객 중에는 중견 제조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중견 제조업체는 과거 3년 동안 나름 업계에서 리딩하는 1위 업체이고 큰 성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수출을 하면서 많이 성장을 해왔는데 이 기업의 고민은 뭐였냐면 판관비가 경쟁 업체 대비 약 10%포인트 정도 더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영역에서는 우리 이게 사람이 좀 많은데 이 인력 운영 효율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고민과 함께 이제 지방의 제조 공장 다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은 지방의 제조 인력 유입이 심각합니다. 공장에서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잘. 그래서 이 회사도 다르지 않게 11개국의 근로자들이 와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품질 관리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이게 AI가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에서부터 저희랑 같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사무 혁신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사무 혁신을 시작을 하면 에이전트를 도입하기 위한 플랫폼과 데이터의 표준화, 데이터의 관리 체계를 잡고 사실은 오른쪽에 보시면 3년 내에 휴머노이드를 도입하겠다는 비전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이 타이밍이 어느 정도 빨라지고 늦어지고는 다른 얘기겠지만 저 지향점을 가지고 이 회사는 근원적으로 우리의 경영 체계를 바꾸겠다고 고민을 하고 계신 국내 중견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금융 제조의 특성은 달라서 거기는 가능해가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을 좀 가지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관리 전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툴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희 고객에게. 쟤는 사무인격체. 쟤를 사무인격체라고 본다면 어떤 분들은 AI는 100명을 부릴 수도 있고요. 1000명을 부릴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기술 구현의 관점인 거지 실상 저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것은 사람을 채용하는 관점에서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얘가 업무 가이드를 준수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자동으로 막 하니까 일을 막 줘요. 내부 통제에 걸립니다.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얘가 돈을 잘못하면 많이 잡아먹습니다. 우리 지금 AI 몇 개 엔진들 써보시죠. 뭐 조금 가다가 털컥 걸리면 돈 내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무 공간에서의 사례를 보면 내가 보내는 업무 지시마다 돈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얘가 사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AI 플랫폼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AI 사원의 HR 부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AI 사원 채용이 기술 도입이나 업무 편의성을 증가한다는 관점보다는 우리 기업 가치와 사람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기업분들도 다 이제 내노라는 기업들이시니까 아마 AI 도입을 고민하셨거나 이미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처음을 한번 뒤돌아 살펴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 우리도 이제 하는 거야 위에서 시켰어 라든가 그러면 이제 SF 소설을 그리십니다. 이런 세미나 오셔서 되게 좋은 된 거야가 아니라 될 거야라는 그 꿈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이제 가서 숙제를 주시죠. 그러면 야 AI가 앞으로는 일도 다 하고 니네들도 일 편해지고 워라밸 지키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과제가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심지어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부서별로 5개 갖고 와. 뭐 이렇게 지시를 하셨거나 지시를 받아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마루타는 되기 싫어. 베스트 프랙티스 갖고 와. 그거 된 거 나는 할 거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다 성과의 메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본을 갖추고 내년까지는 80점 이상 완수를 해야 돼라고 보고를 또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예산이 많이는 없어. 그 대신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나면 오른쪽과 같은 이제 피드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된다며 데이터가 없어서 안 되고요. 저쪽 부서가 말을 안 들어서 안 되고요. 쟤네가 다 된다고 해서 된 줄 알았더니 아직 솔루션이 머티리티가 떨어져서 안 되고요. 그래서 POC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5개씩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막 10개 갖고 오시는 부서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제를 쫙 리스트업 했더니 한 90개 AI 과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수는 많은데 다 그놈이 그놈 같아요. 그리고 봤더니 야 이거를 굳이 AI라는 이름을 해야 돼? RPA랑 뭐가 달라 도대체? 이게 니네 업무 편하라고 한 거지.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경우들도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돈을 달라고 해서 없는 예산을 따글따글 긁어서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거 했다고 내가 지금 손익이 좋아져? 라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에 대한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고 이 진행을 하는 담당 부서는 이제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핏볼을 계속 우리는 반복하면서 경험을 해야 될까를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50년 경영기법에서 나오는 그냥 룰 오브 썸 같은 겁니다. 우리가 기업 가치를 올리려면 우리의 기업 가치가 뭐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기업 가치하고 얼라인된 부서별로의 서브 가치들을 정의하고 그 서브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고 그 도구를 통해서 뭐를 개선하겠다라는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예전에 이거 너무 잘 됐었잖아요.
그런데 AI 같은 기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 데이터 레이크 만들어야 돼 해서 데이터 막 모았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기술이 굉장히 크게 앞으로 스피커로 나서는 순간에는 기업 가치에서 고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 비싼 거 들여왔는데 어디다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거 쓰면 몇 명 줄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지가 아니라 얘가 적용되는 영역이 뭐야 하면 쉬운 과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과제 위주로 가봐야 인력 효율하고는 갭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는 여기서부터,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핵심 가치를 잘 달성하려면, 우리 회사의 전략과 온라인된 부서별로의 핵심 가치를 잘 달성하려면 뭘 해야 돼? 그런데 저 뭘 해야 되는 사실은 지금 새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2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들이 70%, 80%는 다시 반복돼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해결하려고 했지만 안 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AI라는 기술이 갑자기 너무 좋아져서 생각지도 못했던 두 가지 20% 정도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거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 중에 사람보다 나은 게 에이전트가 해결하는 게 있었네. 거기에 AI를 적용을 해야 실제 우리 재무제표하고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CFO 유관 아젠다니까 관련돼서 한 예를 들면 7개 정도의 이 업무 영역을 보면 보통 이 업무 영역별로 주로 하시는 업무와 그 업무의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돼 라는 건 너무 여기까지는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 뒤에 목표 가치하고 AI에 왜 적용해야 돼라는 단계를 건너뛰면 우리 업무 중에서 AI 적용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하면 머릿속에 탁 박히는 1번이 뭐냐면 시간, 정확도 이런 업무가 주로 박히는 겁니다. 그것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RPA하고 뭐가 달라로 얘기가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이제 AI를 제대로 사원의 레벨에서 적용을 하겠다고 하면 요 레벨만 생각하고 여기서 바로 생각나는 과제를 1차원적으로 매핑을 하면 효과 나는 과제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실상을 보면 여기 요 핵심 업무라는 것을 굉장히 잘게 슬라이스를 해야 됩니다. 슬라이스를 하고 그 업무 중에 AI 에이전트, AI 사원이 할 수 있는 업무와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잘 나눠야 됩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전에 ERP 도입할 때 PI를 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 PI라는 관점의 업무가 앞에서 설계가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 PI하고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PI의 관점은 조금 더 다릅니다. 예전 PI는 어떻게 보면 표주단의 업무 프로세스를 시스템상에서 강제화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이 정의들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거보다 조금 내려가서 AI 사원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레벨까지 내가 업무를 부여할 수 있어야 돼 까지 고민을 해야 되고 걔와 사람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얘는 어디까지 자동화하고 내가 어느 수준에서 일을 끊어서 승인을 해주지? 요거를 보통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하죠. 그 레벨까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도구의 도입이 아니라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의 관점에서 우리 프로세스와 업무의 룰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부 통제를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내부 통제도 뭐 회사마다 조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적발 통제의 관점에서 한 8개 정도의 항목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보고서 쓰는 작업이 있다고 한다면 요 업무 항목 하나하나별로 사원의 이름을 좀 달아둡니다. 그리고 이 사원이 어느 부서에 뭐를 담당하는지도 정의를 좀 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원이 하는 일은 뭐뭐뭐야. 아마 AI 에이전트의 페르소나를 정의해야 돼 이런 말씀을 좀 들으셨을 텐데
그게 요겁니다. 그러면 이 업무의 완결성을 위해서 AI 사원은 이런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규정을 만들거나 아리까리한 것들을 의사결정하는 것들은 사람이 해야 돼. 이게 굉장히 하이 레벨이죠. 사실 이 업무 레벨에서 보면 얘를 굉장히 자세하게 좀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람의 개입 포인트가 뭔지를 정의하는 것이 사람과 AI 사원의 협업 방식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지원 부서에서는 이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대시보드 기반의 알람, 그다음에 챗봇, 이메일 노티, 레포트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저것이 현장 업무로 적용이 되면 모빌리티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고민하는 레벨까지도 가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업무의 완결성 레벨에서 사람과 AI의 일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지금보다 좀 더 자세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자세하게 가이드를 주고 일을 하는 AI 사원을 채용한다는 관점을 조금 우리 직원 관리의 라이프 사이클에 빗대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사원 채용, 우리 사람 사원 채용할 때 막 채용하지 않잖아요. 어느 부서에 몇 명이 필요해, 어떤 이 레주메가 우리한테 핏해, 이런 사람들 인터뷰 모시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특정 부서에서 나 AI 에이전트 이번에 만들 건데 이런 목적에 얘 페르소나는 뭐고, 그 대신 얘는 업무 범위를 내가 이렇게 관리를 해줄 거고, 사람이 개입해서 내부 통제나 업무 규정에 바이올레이션이 없게끔 내가 해줄 거야 라는 기획을 담당 부서에서 기술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만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사원에게 실제로 업무를 주는 겁니다. 아까 앞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과 AI의 업무 전체 프로세스를 다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꼭 개입해야 되는 인터페이스 포인트, 개입 포인트를 정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AI 사원은 디지털 휴먼이어서 의사결정이나 승인 내역이나 로그들이 남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좀 더 가시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RPA야 에이전트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업무 편의성 관점에서만 고민을 하시지만, 실제로 업무 규정 준수하고 내부 통제까지 가면 이건 정말로 사원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규정 준수는 내부적으로는 부서별 업무 규정, 외부적으로는 산업 규제, 계약 협업 규정, 이런 것들을 다 준수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사원들, 신입 사원이거나 새로 부서에 배정받은 분들 OJT를 시키거나 아니면 처음에 일정 부분을 사수를 붙여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듯이 똑같은 관점으로 얘한테 업무를 부여하고 규정을 가이드할 수 있는 학습을 좀 시켜야 됩니다. 저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예를 들면 예전에는 다 코딩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규정집, 도큐먼트, PDF 같은 것들에 우리 사람이 읽는 그런 규정집, 비정형 규정을 얘한테 가이드를 줘도 얘가 그 규정을 따라서 트랜잭션을 읽힐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관련해서는 뒤에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통제 및 보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범위하고 권한을 세분 정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해요. 내가 아무리 앞에서 정교하게 이 설계를 한다고 해도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발생한 것들을 바로바로 디텍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보안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함께 고민을 해줘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AI니까 IT 해서 IT 보안 레벨로만 고민을 할 거냐? 저는 어떻게 보면 산업 현장에 있는 OT 보안의 일부 항목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저것들은 나중에 좀 저희가 경험이 쌓이면 다시 한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과 평가입니다. 사람도 평가를 하는데 AI 에이전트는 평가 방식이 좀 다릅니다. 너는 네가 하는 업무의 몇 건을 얼마나 짧은 시간에 오류 없이 작업했어 라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평가의 기준이 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얼마나 했어. 얘는 사실은 설계의 문제인 거죠. 이 컴플라이언스 위반에 대한 조치는 업무 규정 준수에서 사람이 개입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재교육인데, 요건 밑에서 좀 설명을 하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AI 사원의 실행 실적 모니터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돈을 많이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 설계하면 이렇게 많이 잡아먹을 것 같지 않았는데 하면서 안에서 얘가 에이전트 요 사원이 업무 처리하는 방식을 봤더니 질문도 되게 이상하게 하는 것 같고 프롬프트죠. 그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도 약간 비효율적으로 너무 많은 이 데이터를 이 토큰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처리량을 불필요하게 GPT한테 준 것 같아요. 이건 설계의 문제죠. 이런 것들을 보고 교육과 직무 재배치 사람한테 하듯이 이 AI 사원에게도 고도화 개발이라는 걸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나 외부 문서를 통해서 다시 교육시키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말로는 그도 그럴 것 같아라고 인식하시겠지만 실상 AI 도입의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업무 요건들, 관리 요건들이 다 맞는지를 같이 고민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왼쪽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인사 관리하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맨 밑에 보면 이제 사원들이 단위 업무를 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너네 신입사원 어때? 손 빨라, 빠릿빠릿해, 서글서글해. 그런데 얘들 AI가 대부분 대체한다면 이제 우리는 신입사원을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할까요? 손발이 빠른 사람? 아닐 것 같거든요. 이 사원들이 어느 정도 업력이 쌓여서 대리 과장이 됩니다. 그러면 팀 레벨에서의 고민을 합니다. 프로세스의 연계, 통제. 쉽게 얘기하면 나 대신 옆 부서 가서 싸워주는 애, 잘 싸우는 애, 논리력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상당 부분 여기는 AI가 대체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지금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예전에는 단일 부서에서 해결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 점점 한 부서에서 끝나는 업무들이 없어집니다. 업무 접점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는 사람이 좀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도 좀 하실 수 있는 거죠. 요게 좀 넘어가면 우리 부서는 올해 어떻게 운영해야겠어라는 의사결정 포인트들 아니면 어떤 사고나 이슈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맨날 보면 우리 부서장님만 날밤을 새십니다. 나를 도와주는 애들은 없어. 일 시키면 또 난리 납니다. 그러면 똑같은 인원수라면 그런 의사결정할 수 있는 서포트하는 AI 사원을 좀 채용하고 우리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좀 더 늘어야 될 것 같아. 아젠다별로. 내가 하나 하기도 벅찬데 2개, 3개 하라는 게 너무 힘들어라고 한다면 오히려 얘의 도움을 받고 중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두텁게 가져가는 것이 우리 조직의 특성상 맞지 않을까. 물론 이건 업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본부 레벨의 전략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과거에는 업무 성격이나 권한 중심의 조직 설계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역량은 뭘로 가져가야 될 거냐는 것을 재정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이레벨하게 쉽게 얘기하면 날아가는 얘기로 하면 안 되고요. 조금 실질적으로 가려면 자연인의 이름을 놓고 그 사람의 업무를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 사람 업무 중에서 AI 사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업무의 버퍼들이 대부분 그 AI 사원으로 대체된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리셔플해서 새로운 업무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는 직무 교육을 시킬 것이냐로 사실은 조직 관리의 성격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먼 미래 같지만 사실 멀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렇게 변화하는 게 사실 짧지 않습니다. 저희의 예상으로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 걸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업무 재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AI 사원이 할 일을 잘 나누고 걔가 실제로 워킹하는지도 좀 봐야 되고요. 물론 기술이 좋아지면 내년엔 얘가 좀 더 AI 사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난 내년에 그러면 더 발전할 때 할 거야 이런 의사결정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잘 나눠지면 업무를 재배치해야 하고요. 사원이 할 일, 사원의 이름을 꼭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사원이 할 일, 사람이 할 일.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거버넌스, KPI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가 사실은 이 안에서 같이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PI의 영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전 우리 ERP나 다른 기관계를 도입했을 때 제가 계속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역량을 가지고 계실 건데 PI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실 겁니다. 이 AI라는 것을 사원 레벨로 도입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잘 정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약간 이제 기술적인 적용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원 채용이라는 게 결국은 에이전트 개발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에이전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보면 AI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요 사원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요소들, 기능 요건들을 잘 정의하고 구현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이것이 점진적으로 개선돼 가는 방향이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장인데 이제 아마 이미 다 도입을 고민하고 계셨을 거고 지금 도입을 고민하실 텐데 여기에 예스라고 체크를 몇 개나 하실 수 있는지는 한번 스스로 점검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의 AI 도입의 방향성이 내 재무적인 목표하고 얼라인된 로드맵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공유되고 있는가 조직 내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추진하기 위한 통합 추진 조직이 있는가. 대부분 테크가 앞으로 나오면 테크 조직이 리더십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테크는 구현의 관점이지 실제로 비즈니스의 코어는 그 부서의 핵심 업무들이고 그 업의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 전문성과 테크의 전문성, 그리고 이 둘 사이의 니즈를 잘 코디네이트할 수 있는 혁신 조직의 리더들,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보통 그런 영역의 컨설팅의 도움을 좀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얘는 데이터가 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받침되어야 할 부분이 데이터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련해서는 뒤에서 또 다른 세션에서 좀 소개를 드릴 테니까 거기서 좀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3년, 5년 모빌라이제이션 하는 기간을 그 정도 본다면 사실은 지속적으로 얘가 성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개선을 관리할 수 있는 판때기가 있느냐. 저희는 그거를 보통 과제의 모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모판이 안 만들어지면 사실 리더십과 실행 조직 사이의 갭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에 얼마나 많은 예스를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를 좀 자문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랑 좀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 넣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가에 많은 퀘스천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AI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하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꾼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 경영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시작점은 빠르면 빠른수록 좋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기능이 되게 좋아진 차가 1년 뒤에 나오는데 1년 뒤에 그거 살 거야. 그래서 1년 뒤에 AI 기술이 더 좋아질 거니까 난 1년 뒤에 이 AI 도입을 고민할 거야. 이렇게 기성품을 구매하는 관점으로 AI 도입을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도 1년 뒤에 시작하시면 1년만 차이 나실 것 같지만 아시는 것처럼 기술이 엄청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1년 뒤가 3년의 갭을 낼지 5년의 갭을 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거는 빨리 고민을 하시는 게 맞고, 지금 바로 도입하는 게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체크 포인트에 노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